자, 122페이지 보실게요. 122페이지 휴업과 폐업입니다. 휴업과 폐업. 휴업은 쉬는 거고 폐업은 그만두는 거죠. 폐업이 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일신상의 이유나 잠깐 쉬실 때가 필요하죠. 그죠? 뭐 여행을 갔다 오시다든지 장기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갔다 오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는 휴업일 경우, 폐업일 경우, 폐업은 아예 그만두는 거고 휴업은 3개월 이상 쉴 때. 그죠? 그러니까 3개월 이하로 쉴 때는 어때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일 때는 휴업 신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3개월 이하로 쉴 때는 그냥 쉬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휴업의 기간도 6개월을 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6개월을 넘지 말라. 즉, 휴업은 몇 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3월에서 6월 정도까지만 휴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휴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6개월을 넘는 경우에도 휴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까요? 군대 가거나 학교 가거나 아프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는 6월을 넘겨 초과하여서도 휴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휴업이나 폐업, 그죠? 이런 거를 신고해라. 6월을 넘는 거는 또 휴업 자체도 안 되죠. 그런 의미가 뭘까요? 휴업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 관리의 측면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오랫동안 비워두면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으로. 중개업에 대한,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계속 쉬어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1년씩 문 닫아놓은 데도 생기고 막 이러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가 들어가면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휴업하려면 내가 1년을 문 닫아놓고 싶어도 그러면 어차피 안 되지. 그럼 그냥 폐업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휴업 신고를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리를 좀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을 했다. 휴업을 하고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는 계획은 5개월 휴업을 했는데 뭐 2달 만에 다시 할 수도 있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재개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개월 휴업해놨다고 해서 5개월을 참고 기다렸다가 5개월 있다가 다시 재개하시는 거 아니죠? 언제든지 가능하시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이 가능하며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는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뭐든지 어디서 해라? 몸통에서 해라. 그죠? 주된 사무소의 등록관청에다가 휴업 신고를 해라. 그죠? 재개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3개월 미만이었기 때문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재개신고도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재개신고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 5개월을 했잖아요. 2달이면 어쨌든 내가 빨리 휴업을 끝내고 재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내가 재개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는데 5개월을 가득 채웠어요. 시간을. 그러면 재개신고를 하지 않아도 5개월만 난 휴업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효력이 재개신고를 한 것으로 봐지나요? 아니면 그래도 재개신고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중개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개신고를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휴업 기간을 5개월 했다, 4개월 했다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변경신고는 횟수 제한이 따로 없으므로 계속 할 수 있다. 그죠? 폐업신고는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라도 폐업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실제로 내가 업무를 하는 거에 관계고 폐업은 뭐예요? 등록의 효력을 따지는 거잖아요. 효력을 따지는 거니까 업무정지 중이라도 폐업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폐업신고도 분사무소의 폐업신고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어디다 하겠어요? 몸통에다가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휴업이나 재개나 변경이나 폐업이나 아까 우리가 이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죠? 이전의 개념에서는 어땠어요? 우리가 우선 이사를 가고 나서 사후에 신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폐업이나 재개나 휴업이나 어때요? 다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즉 뭐뭐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라고 보면 얘는 무슨 신고예요? 사전 신고이다. 그죠? 신고 기간은 내가 만약에 뭐 4월 10일 날 한다 그러면 10일 전 며칠 내에 한다 이런 규정은 또 없어요. 언제까지만 하면 되겠어요? 사전이니까 10일 전에만 하면 되겠죠? 맞죠? 내가 4월 10일부터 휴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휴업하기 뭐 며칠 전까지는 꼭 해라 이런 규정이 따로 없다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뭐 하는 때 휴업하는 때 10일 전에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해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개사무소 원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휴업 기간 중간 또는 폐업 후에 중개업을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휴업은 휴업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라고 좀 금방 말씀드렸죠? 원본을 첨부해야 되니까 방문해야 되겠어요? 전자적으로도 가능하겠어요? 방문을 해야 되겠죠? 전자문서에 의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다. 그죠? 하지만 재개신고와 변경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그죠?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요. 원본을 갖다 줬지요. 갖다 주고 신고를 하고 또 가서 받아와야 돼. 맞죠? 그러니까 전자문서 귀찮아서 난 빨리 하고 빨리빨리 받아올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실제는 어떻겠어요? 받아와야 되니까 가서 해야 되겠지 뭐. 그죠? 근데 하나 전자신고가 효용이 있을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변경신고할 때. 그죠? 재개신고할 때는 어차피 등록증 받아와야 되지요. 그죠? 하지만 변경신고할 때는 어때요? 변경신고는 날짜만 바꾸는 거죠. 4개월을 5개월로 바꿨다. 이거는 뭐 등록증이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자신고의 효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즉시 반납을 해라. 그죠? 이거는 새롭게 재교부를 해주는 개념이 아니죠? 받았던 거 그대로 돌려줘라. 개인인계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인계업공인중개사가 해산을 한 경우 이거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업이나 개업이나 아까 신고한 것들 모두 다 어떻게 되죠? 등록관청에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에 통보를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그래서 참고 보시면 되겠네요. 125페이지. 3개월 휴업은 휴업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5개월 휴업은 휴업신고하면 가능하다. 처음부터 4개월 휴업은 휴업신고하면 가능하다. 변경신고하면 5개월도 가능하겠지요. 처음에 4개월 휴업하고 7개월로 변경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 6개월이 넘어갔잖아요. 하지만 사유가 있을 경우 질병에 의해서 그죠? 입원을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했어요. 7개월 동안 휴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애초부터 7개월 할게요 이랬는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휴업은 잠깐 쉬는 거죠? 등록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그래서 휴업을 했는데 내가 또 등록을 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에 걸리겠다? 이중 등록이기 때문에 날라간다. 그죠? 휴업을 해놓고 내가 다른 데 취직을 해요.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요거는 뭐에 걸리는 거예요? 이중 소속에 걸리겠죠. 그죠? 휴업 중이라도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에 전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휴업 중 다른 영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요, 편의점하고 같이 쓸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있다 그랬죠?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3개월 동안 휴업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옷을 팔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업무보증의 효력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보증은 만료일까지 재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왜 그럴까요? 어차피 일을 안 하고 있죠. 업무보증은 누굴 위한 거예요? 거래? 의뢰인, 거래 당사자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휴업 중에는 거래 당사자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휴업이니까 거래 당사자하고의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관계가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업무보증은 언제까지? 휴업기간이 휴업을 다시 재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는 업무보증이 설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죠. 그죠? 그러면 아주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업무보증을 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그죠? 등록은 되어 있지만 만약에 휴업이라면 업무보증이 안 돼도 상관은 없죠. 맞죠?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제재. 이것도 뭐 휴업, 폐업, 재개 이런 거 안 하면 가볍죠? 가벼우니까 과태료. 근데 문제에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맞아요? 틀려요?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네. 100만 원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100만 원 넘지만 않으면 돼요.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아서 12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얘는. 그죠? 네. 넘기시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질병이나 징집이나 취약이나 그 밖에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이외의 사항으로 6월 이상의 휴업을 하게 되면 어떻다?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중요한 건 등록 개설을 한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도 휴업에 포함된다. 그죠? 등록을 쭉 하고 서면 통지를 받고 업무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 요건을 갖추고요. 근데 최초의 등록을 한 후에 업무 개시를 하지 않아도 이것도 휴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 개시를 하지 않으면 3월을 초과하여 업무 개시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이것도 해당이 되겠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업무 개시를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면. 그죠? 업무 개시를 문 닫아놓지 말란 얘기죠. 문을. 임의적으로 문을 닫아놓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법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잖아요. 내가 일주일 문 닫고 이틀 열었어요. 그러면 다시 휴업에다가 살아났죠? 맞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3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휴업과 업무정지의 차이점은 휴업기간이라도 폐업하더라도 재등록이 가능하다. 당연한 거죠. 휴업은 누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죠. 업무정지는 행정처분이죠. 그러면 업무정지를 3개월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받는 순간 폐업을 해버렸어요. 한 달 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업무정지 기간 중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등록의 결격이 됩니다. 언제까지? 업무정지 사유가 끝날 때까지. 그죠? 업무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등록의 결격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휴업이나 폐업은 내가 해놓은 휴업을 3개월을 했어요. 등록을 취소했어요. 취소가 아니라 폐업을 했죠. 휴업하는데도 폐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있다가 휴업은 3개월 해놨었는데 다시 등록하면 등록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내가 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했는데 업무정지는 어떨까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심한 거죠? 너 잘못해가지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을 하면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휴업기간 중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않고 했다. 이거는 내가 쉰다고 해놓고 재개신고를 안 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 업무를 했다는 게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대로 지금 쉬겠다고 했는데 재개신고를 안 한 거니까. 그냥 과태료만 됩니다. 휴업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했죠? 업무정지 쪽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 재개가 되지 않고 재개신고를 하고 재개를 해야 되고, 업무정지는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재개된다. 그죠?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는 절대 못 쓰죠. 그죠? 계약서는 절대 못 씁니다. 딴 데가 쓰던가, 공동중개에서 딴 데서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일은 다 합니다. 그 업무정지 맞았다고 다 집에서 쉴까요? 글쎄요. 그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겸업제한, 14조의 겸업제한. 겸업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시라 그랬죠? 겸업제한이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을 하셔라? 법인부터 떠올라야 돼요. 그죠? 14조의 겸업제한이면 법인부터 떠올라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겸업제한은 법인에만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개인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단 33조의 금지행위만 하지 말아라 라고 했죠. 근데 금지행위에 뭐가 나와요? 부동산의 매매업이 나와. 그죠? 거기에 업자가 붙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했죠. 하지만 그거는 하지 말라는 행위이지 직업적인 부분에서 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제한을 걸 때는 뭐뭐뭐 하지 마라라고 있고 뭐뭐뭐 해라라는 게 있죠. 맞아요? 겸업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 뭐뭐뭐만 해라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 등 해서 14조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에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만 법인은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동그라미 치시고 주택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다. 그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의 임대관리 관리 대행.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프랜차이즈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맞죠? 3번에서 주의하실 거는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으로만 한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죠? LBA 있다 했어요. LBA. 그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매수신청 대리인이라고 표현했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소정의 법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다. 그죠? 교육을 받고 법원에 등록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중개와 부수된 업무라는 거 있었어요. 그죠? 중개와 부수된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중개와 부수된 업무는 여러분들이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집을 구하셨어요. 집을 구했는데 아는 이삿짐이 없을 수 있죠. 아니면 청소를 하고 싶다든지 도배를 하고 싶다든지 그럴 수 있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그럴 경우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가끔은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은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분은 본인이 용달차가 있어요. 그래서 원룸 이사는 본인이 직접 해줘. 원룸 이사는 해줘요. 그러니까 젊은 싱글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원룸에서 옮겨봐야 큰 게 없어요. 옷까지 몇 개 하고 박스를 몇 개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봐야 침대 이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용달차가 있어서 내가 싸게 해줄게 8만 원만 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해도 돼요, 안 돼요? 개인은 되죠. 개인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 겸합제한 얘기할 땐 누구를 신경을 써라? 법인 신경 쓰자 했잖아요. 법인일 경우에 우리 회사 법인에 용달차가 있는데 그걸 해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하지만 뭐는 될까요? 알선은 된다. 알선은 되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이사할 때 혹시 이사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사하는 거는 법 14조에 걸려서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이 있으니까 아는 집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도배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직 주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도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해줄 수도 있겠지요. 싸게.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청소는 할 수도 있겠네. 청소해 드릴게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법인은 어때요? 직접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만 딴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부동산이 어떻게 되겠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어떻게 알고 이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어. 대구에서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인데 어제 회사를 갔더니 이 부동산 중개업 토탈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개잖아요. 중개를 하고 중개를 하고 이제 중개가 끝나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리까지도 공인중개사 몫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점점점 자기 먹고 살 건 자기가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중개만 해서는 충분히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중개와 다른 서비스를 같이 해줘야 거래 의뢰인의 신뢰를 살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성을 해놔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갖춰서 내가 직원을 그죠? 관리만 하는 직원을 따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종합관리회사가 요즘 따로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종합관리회사의 색깔은 어디에 가까워요? 주택관리사에 가깝죠. 그죠? 그럼 그 주택관리사는 거꾸로 어때요? 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임대가 들고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하겠죠.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거는 하고 관리회사에 또 거꾸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하겠죠. 근데 이거를 하나의 틀 안에 묶어서 내가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법인으로는 못해요. 그죠? 내가 직접 한다고, 보세요. 이사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도배만 전문적, 청소만 전문적, 3명을 둔다고 쳤을 때, 그죠? 맞죠? 이사나 도배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청소 직원 한 5명 두고선 어때요? 원룸 같은 경우는 청소해주면 한 번 갈 때마다 2, 3만 원씩 받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10개는 못하겠구나. 하루에 최소한 7, 8개는 가능하잖아요. 2명이 다니면. 그럼 내가 직원을 써가지고 내가 영업력만 있으면 어때요? 한 몇십 개씩은 관리하겠죠. 그죠?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이, 솔직히 내가 신경 쓸 게 없죠. 돈만 들어오는 거면 신경 쓰면 되죠. 2명 정도 두고 청소해주고. 또 가끔 뭐가 있나요? 입주 청소. 그죠? 입주 청소, 원룸 같은 경우 보통 8만원 정도 받고요. 8만원, 10만원. 투룸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도 받죠. 아파트는 40만원씩 하잖아요. 그죠? 큰 데는. 투룸도 15만원, 20만원 하거든요. 그럼 간간히 돌아가면서 건물을 4, 50개 관리를 하게 되면요. 원룸, 투룸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관리가. 제대로만 해준다면. 그죠? 또 약간 저렴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청소만 해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다란 얘기예요. 재밌는 건. 그죠? 돈 들 것도 없어요. 사람만 쓰면 돼요. 그죠? 사람하고 약품하고 차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은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죠. 말하자면.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시켜주죠. 근데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이제 분업화가 될 겁니다. 지금은 물론 주인분들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누구 나갔다 그러면 가서 청소해주고 그러는데, 제도가 바뀌면은, 어떤 인식이 바뀌면 제도도 바뀔 수 있는 게 지금 인식은 청소는 그냥 본인이 들어갈 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죠? 들어갈 때는 돈을 안 내고 나갈 때 내는 시스템이 퍼지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사를 들어갈 때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땐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나갈 때 어떨까요? 관리비에서 청소비를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관리비나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공제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 나가는 사람도 부담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사 나갈 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 청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창틀까지 닦고 나가야 돼? 바닥만 깨끗하면 돼? 막 이러죠? 바쁠 경우에는 청소할 시간도 없어요. 멀리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바로 차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청소할 시간이 어디 있어? 청소라는 게 이사하기 전에 해놓으면 돼요? 안 되죠. 싸그리 다 짐 뺀 다음에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면 앞으로는 그거는 뭐 모든 주택, 모든 오피스,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상황이죠. 여기도 이사 나가면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죠? 요거 들면 안에 먼지 엄청 많겠죠. 그죠? 그러면 네. 네. 네네. 네. 네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잖아요. 중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 들어가서 따로 청구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뭐 법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요, 만약에 법정에서 따진다라고 하면요, 컨설팅을 따로 한 거냐, 뭐 어떻게 한 거냐, 결국은 중개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정에 가면은 어쨌든 중개를 하면서 중간에서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장점, 장단점을 서로 얘기할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컨설팅이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컨설팅을 하셨다 그러면은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말씀도 그렇게 드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수료를 더 받게 되신다면, 컨설팅 비용으로 따로 끊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방어막을 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을 넘으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해도 법에는 걸리는 거죠. 초과 수수료 금지 조항에 의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뢰인이 완전 인정을 했다 손 치더라도, 왜냐면 요즘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잖아요. 중요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로 끊는 게 최소한의 방책인데, 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먹고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까지 간다면 제 생각에는 컨설팅 비용도 다 중개 수수료로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막으로 칠 때는 어때요? 중개 수수료 얼마, 컨설팅료 얼마. 아니면 아예 컨설팅료로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중개수수료는 공짜인데 내가 앞으로 너가 이 건물을 사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건물을 사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컨설팅을 쫙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 이내에 팔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모든 부동산 중개 대상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중개수수료는 안 받아도 그만이죠. 중개수수료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보수 청구를 안 해도 상관없죠. 중개 수수료죠. 중개 수수료가, 중개 보수가 아니라 컨설팅료, 용역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항목을. 어디다 써야 돼요? 현금 영수증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현금영수증을 안 하면 솔직히 상관이 없죠. 근데 현금영수증 끊어달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국세청의 자료가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조사 나오면 다 나오잖아요. 중국에 보수해가지고 요율이 0.9%인데 만약에 2%를 받았다. 그런 문제가 되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2%인지 3%인지는 금액만 보면 모르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계약서하고 다 대조를 해보면 그 요율이 나와버리잖아요. 세무서에서는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절대 안 따져요. 내가 1억을 받건 10억을 받건 1000억을 받건 따지지도 않아요. 그죠? 왜? 신고했으면 그거대로 세금만 내면 돼요. 그 소득세만 내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걸리는 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걸리는 거예요. 수수료를 더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거래 의뢰인이 얘기하고 있죠. 알고 보니까 수수료가 0.9%인데 너 왜 2% 받았어?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어때요? 다 백데이터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면 제대로 받은 게 제대로 못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래 당사자와 어느 정도 됐다고 치면 당연히 나눠서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 끊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싹 컨설팅 비용으로 중개보수 300, 컨설팅 500 이렇게 끊지 마시고 800을 중개 컨설팅료로 그냥 끊어버리시는 게 나중에 할 말이 더 있겠다는 얘기죠. 나는 중개보수는 안 받았다.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용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얘기들이. 그죠? 소송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는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좋은 변호사 쓰자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거를 잘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죠. 평소에도. 어쨌든 그 얘기의 결론은 뭐가 되냐면은 지금 중개보수가 현실이라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0.9%다 하면은 10억이면 1000만 원이니까 되게 큰 거 아니냐. 너네 말 몇 마디 하고서 다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여러분들도 10억짜리 사는데 1000만 원 내려면 아까울걸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 개업하시질 않았기 때문에 아까울 거예요. 하지만 그거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원룸 300에 35만 원짜리는 12만 5천 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그걸로 만약에 그래도 한 달에 사무실에 매출이 한 7, 800원 되지 않겠어요? 사무실 운영비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가는 돈을 하려면. 근데 7, 800원 20만 원씩 7, 800원 30건을 내야 되잖아요. 양쪽에서 받아 15건인데 이틀에 한 번씩 계약서 쓰셔야 돼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도 이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생각하는 기본은 한 달에 5, 600 정도가 쭉 들어올 수 있는 거에다가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큰 건 한 가지 툭툭 되면 툭툭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거잖아. 그죠? 그럼 1년에 한 3, 4천 모인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아주 유망하지요. 그죠? 유망한 직업입니다. 어찌 보면 변호사보다 더 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좀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의사도 그렇지만. 변호사는 수임하면 성공보수 1억? 2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회사 내 노조하고 회사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송까지 갔다 이거예요. 근데 김현장에서 왔대. 그런데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쪽 노조 민노총에서 나와가지고 할 말 있습니다. 그러더니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 취하했으면 옆에 변호사가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징계 아니니까 이긴 거죠. 이러고 갔대. 징계 아니잖아요. 취하했으니까 취하를 하고 우리가 승소를 한 건 아니지만 진 것이 패소한 게 아니잖아요. 취하를 해버렸으니까 자기는 그거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민감하다는 얘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이제 헷갈리는 말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1번하고 4번에 보면 관리 대행이 있고요. 분향 대행이 있습니다. 그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이지 관리업 자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업은 안 되는 거죠. 맞죠? 129페이지 맨 위에요. 그죠?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관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관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업은 할 수 없고 임대관리도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하죠.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해요.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프랜차이즈업. 이거는 뭐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건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경영기법은 제공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하겠죠. 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반드시 뭘 한 사람들? 등록을 한 사장님들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업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틀린 거. 예를 들면 주택의 분양 대행도 할 수 있고 주택의 분양 대행 업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겸업 제한이니까 업자 들어가면 틀린 것 같잖아요. 분양업은 안 되는 거죠. 분양 대행업은 가능한 거예요. 129페이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개 업무예요? 아니에요? 중개 업무가 아니죠?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 조건을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바꿨죠?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되겠다. 129페이지 맨 밑에. 그죠? 5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도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많은 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초과보수 금지 행위는 아니라고 판시를 했다. 그죠?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개인일 경우 우리 권리금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권리금 같은 경우 최소 10%예요. 5천이면 500이고, 그죠? 1억이면 1000이고, 5천짜리 2000 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권리금 같은 경우.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아플 거야. 권리금을 3000이다, 5000이다 보면, 아이고, 공인중개사가 500, 1000원 갖고 와 있고, 이 생각이 이제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건물을 사실 때도 10억짜리 사시고 20억짜리 사시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 최소한 20억짜리면 5천원 갖고 가요, 공인중개사가. 3천원 갖고 가요, 3천원. 거꾸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데 20억짜리 건물 보면 3천 안 받으면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진짜로. 수수료만 따져도 얼마예요? 20억짜리 0.9%면 얼마예요? 1,800이에요. 맞죠? 법정 수수료 1,800. 맞죠? 해야죠. 그러면 더 받아야죠. A, B가 있으면 매수인한테는 어때요? 법정 수수료 받지요. 1,800만 원. 맞아요? 부가세까지 하는 1,980만 원. 맞죠?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매수인한테 받을 때는 인심을 써야 돼. 어떻게 인심을 써야 돼요? 1,800인데 1,500에 해줄게. 이렇게 인심을 좀 쓰셔야 돼. 아시겠죠? 매수인한테는 항상 인심을 꼭 쓰세요. 매도인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받아내세요. 아시겠죠? 매도인한테는 악착같이 받아내세요. 악착같이 받아내도요, 매도인은 훨씬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도인이 또 있으면 또 팔아주세요. 관계는 좋게 유지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매수인이 1,500, 1,800을 준다 그러면 매도인은 얼마 주겠어요? 그 이상 줍니다. 최소한. 법정수수료가 2천만 원이라 대충 2천만 원이잖아요. 법정수수료 2천만 원이면 4천원 주겠네. 최소한. 그잖아요? 양쪽으로 먹으면 6천이에요. 꿈 같은 얘기죠, 또? 갑자기? 에? 갑자기 꿈 같은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한 2, 3년쯤 되면,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하면 좋은데요. 혼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3명 끼면은 6천이면 2천씩 가지시는 거예요. 공동중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개업 공인자가 되시면요, 절대로 하셔야 될 게 공동중개예요. 욕심내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공동중개가 가능하면 어떤 거든 공동중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싸움이다? 시간하고 싸움이에요. 그거 내 혼자 하려고 아둥바둥 되다가 누가 바로 채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악의적인 사람들은 알려주면 뭐 그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무조건 공동중개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셋, 넷이. 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물건을 갖고 있어요. 좋은 물건 싸게 받았어요. 그죠? 아파트로 할까요? 가깝게? 물론 아파트로 공동중개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아파트가 보통 3억 5천에 나왔는데 3억 3천에 금매, 3억 2천에 금매가 나왔어요. 빨리 팔고 싶죠? 수수료도 1,000만 원 준대요. 해봤자 몇백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는 사람들 다 돌려야 되겠죠? 전화를 다 돌립니다. 빨리빨리 팔아 제끼려고. 그죠? 쫙 돌렸는데, 여기서, 사실 분이 있다는데요? 한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 그러면은, 나랑 공동중개야? 라고 했어요. 수수료 1,000만 원 나왔는데 500만 원 줄게. 이렇게 끝나죠. 그렇게 끝났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긴 어때요? 실제로 없는 데 있는 거야. 또 돌려. 이런 경우 있어요. 아파트는 그런 경우 거의 없고요. 뭐가 많겠어요? 큰 것들. 아니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던져서 만약에 여기는 했으니까 뒷분한테. 저는 했겠죠. 건물 있는 건데 좀 팔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20억인데 어디고 팔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건을 받았죠. 저한테. 그리고 어때요? 또 아는 사람들 또 돌려요. 팔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팔아봐 했더니 저기서 진짜 팔을래. 그러면은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거 뭐 자기 물건이야? 직접이야?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야, 내 앞에 하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겠죠. 자기가 손님 데리고 오는 거야? 아니, 내 앞에 한 명 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n분의 1이 되잖아요. 봐봐요. 제가 요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럼 수수료는 어떻게 해? 요거를 이제 협의하게 되죠. 총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 1,500 가질 테니까 3,000이면 나 1,500, 1,500으로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죠. 1,500으로 알아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1,000 갖고 500 갖든지 이렇게 하겠죠. 네. 200명 들어와도 돼요. 네. 없어요. 네. 수수료만 제대로 받으시면 돼요. 수수료만, 법정 수수료만 받으시면 돼요. 200명이 법정 수수료 n분의 1 하려면 0.00 몇 프로죠? 안 하시겠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친분이 좀 있잖아요. 내 앞에 하나 있는데 우리 그냥 1,000만 원씩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공인중개사끼리. 근데 최고 좋은 건 거기도 한 명 있고 우리도 한 명 있는 게 좋아요. 그럼 n분의 1이 딱 되잖아요. 4명이니까. 가끔은요. 출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출연은 뭘까요? 없는데 있는데 출연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제 공인중개사의 싸움에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상담받았는데 그런 케이스더라고.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뭘까요? 매도인에게 보이는데. 자, 보세요. 매도인이 건물을 지금 10억짜리 건물을 지금 얼마 남아요? 대충 1억에서 1억 5천 보면 많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입금가를 얼마로 해놨는데 제가 그거를 깎아줄 마음이었는데 붙이다 보니 8천이 붙었어요. 수수료가 8천이 붙으면 본인은 뼈 빠지게 몇 개월 동안 일해서 버는데 1억 5천, 1억을 버는데 공인중개사가 말 몇 마디에서 8천 갖고 간다가 매도인, 암만 매도인이라도 좋아라 해요? 안 좋아라 해요? 안 좋아라 하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인중개사를 막 출연시켜요. 그럼, 야, 내 혼자 8천만 원을 먹는 게 아니야. 나는 4명이랑 2천밖에 안 돼. 조선모사죠. 한 놈이 8천 먹는 건 배 아픈데요. 2천씩 4놈이 먹는 건 배가 안 아파.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쓱 깎아주죠. 주인한테 1,000만 원 더 주죠. 한 7천 주고. 사람 꼈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고급 과정인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수수료 빼는 거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주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냥. 자,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이건 했죠.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농협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쭉 나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법인 같은 경우는 겸업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 요거만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일 경우에는 겸업 제한이 없다 했어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편의점을 해도 좋고 회사를 다녀도 좋습니다. 공무원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디 걸릴까요? 공무원법에 걸려요. 그래서 공무원이 공인중개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무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요. 공무원법에 걸려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안 걸려요. 맞죠? 또 겸업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막말로 해서 상식상 말이 돼야 돼요. 그죠? 상식상 내가 편의점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편의점은 대전에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맞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그거를 뭘로 볼 거예요? 대전에 편의점이 있고 서울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으면 편의점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했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걸 기준으로 하냐면 국토부의 유권 해석을 기준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이게 겸업을 해도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층이 회사고 1층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리고 나는 밤에 일하는 직업이에요. 밤에 일하는 직업인데 낮에 공인중개사 업무를 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자는 건 열애로 하자고. 난 2시간이면 충분한 사람이야. 이런 거죠. 맞죠? 하루에 2시간만 자도 난 충분해.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을 하고, 그죠? 낮에는 공인중개사 업무 받고.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 있죠?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아까 얘기했던 법인이나 개인이나 법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할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법 부칙 6조에 의한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역도 문제가 되는 게 누가 되나요? 중개인이 되겠죠? 네? 옛날 말로 중개인,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떻다 그랬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는 어때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서만 할 수 있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싶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하지만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주도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빌딩을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그죠? 근데 우리가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기본이 어때요? 태생 자체가 어때요? 태생 자체가. 옛날에 그렇게 공인중개사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그냥 막 내줬죠. 자격증이 없어도. 에? 그때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그 동네 오래된 아저씨들, 그죠? 그 동네에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중개하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등록관청 시군 구죠? 그거보단 하나 더 큰, 그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대전 서구에 있는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서구가 등록관청이 되죠? 그러니까 대전시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중개가 가능하고요. 논산시에 있는 사람은 충남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죠?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뭘까요? 만약에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들끼리 정보를 물건을 공유하면 되죠? 맞죠? 근데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물건을 내놨어요. 근데 대전에 있는 법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대전에 있는 사람에게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중개를 한다. 가능한가요?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죠. 우리가 중요한 건 중개대상물인데 중개대상물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으면 법규칙에 의한 공인중개사는 안 되죠. 원래는 원칙적으로. 한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서울에 있는 물건을 올려놨잖아요. 그죠? 누구 한 명 걸렸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걸렸죠. 지금 공동중개잖아요. C와 C 다시 중에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한다선 치더라도 법규칙 6조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건 그 물건에 한정되는 것이지 나의 업역, 업무의 권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중개법인, 특수법인이 있다 했잖아요. 특수법인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중개대상물의 성격이 달라진다 했죠. 농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농지만 될 것이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장 용지만 가능할 것이고 산림조합은 임야만 가능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